올가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야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버려진 공터를 지나야 했는데 온 동네를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길이 더 빨랐다. 낮에는 그리 무섭지 않았지만 저녁에 어두워지면 공터를 내달릴 때 속까지 서늘해지고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날은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늦게까지 남아야 했다. 밖은 이미 캄캄해졌고 달빛조차 구름을 간신히 뚫고 나올 뿐이었다. 올가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급히 걸었고 모퉁이에서 두 개의 어두운 실루엣이 나타났을 때 얼어붙었다. 바쁜가? 한 사람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서두르지 마, 이미 도착했어. 다른 한 명은 취한 듯 웃었다. 오늘 운이 좋군. 그들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좋게 우리랑 갈래? 아니면 우리가 끌고 가야 해? 첫 번째가 희죽이며 쉰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올가는 이미 술 냄새를 느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도와주세요. 여자가 소리쳤고 불안당들은 히히덕거렸다. 더 크게 소리쳐, 바보야. 여기선 아무도 널 못 들어. 놈들 중 하나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아무도 못 찾아 다른 놈도 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계속 비명을 지르자 이 둘은 성이 났다. 올가는 지금 저항을 멈추면 정말로 아무도 자신을 못 찾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라도 희망이 조금은 있었다. 그녀는 몸부림치고 할퀴고 한 놈을 물기까지 했지만 힘은 역부족이었다. 여자가 이미 마음속으로 상과 작별을 고하고 있을 때 가까워지는 오토바이의 굉음이 들렸다. 몇 초 후 그녀를 붙잡고 있던 손들이 풀렸고 타격음, 신음, 비명, 그리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들려왔다. 그녀는 두 남자가 땅에서 일어나 침을 뱉으며 욕을 내뱉고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괜찮아. 다부진 청년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으나 올가는 움찔 물러났다. 그녀는 떨고 있었고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 걱정 마. 녀석들은 벌써 달아났어. 그런데 내 재킷이 찢어졌네. 봐. 그는 떨어져 나간 소매와 단추를 가리켰다. 이런 몰골로 어떻게 더 가겠어? 게다가 그 인간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제야 올라는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조금 진정되자 그녀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청년은 여자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훌쩍임이 잦아들자 올가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살펴보려 했으나 그의 키와 넓은 어깨 말고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 집까지 태워다 줄게. 청년은 제안이라기보다 거의 명령하듯 말했고 그녀의 팔을 받쳐 근처에 서 있던 철마, 오토바이에게로 이끌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헬멧을 쓰고는 고개를 뒤로 끄덕였다. 타, 꽉 잡아. 어디로 가면 돼? 그녀는 불안하게 사방을 둘러보며 주소를 말했고 재빨리 뒷좌석에 올라 그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쥐었다. 몇 분 뒤 그들은 도착해 있었다. 마침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올라는 청년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보기엔 그녀보다 조금 많아야 20살 때 중후반 같았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수처럼 새까만 머리칼이 예쁜 물결을 이루며 어깨에 흘러내렸다. 숯빛 눈동자는 마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너무나도 잘생겨서 그녀의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 역시 못난이는 아니었다. 허리까지 조금 못 미치는 긴 밤색 머리, 이끼빛 초록 눈, 진분홍의 도톰한 입술, 아담하고 날씬했다. 두 깡패에게 한동안 맞서 싸웠다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 청년은 놀라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자처럼 잘 싸우던데 그가 킥하며 말했다. 그러나 조롱이 아닌 존중이 담겨 있었다. 다시는 그 길로 다니지 않겠다고 약속해. 다시는 안 갈게요. 올라는 고개를 저으며 배신자 같은 떨림을 멈추려 했다. 그 길이 돌아가는 것보다 빠를 뿐이에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나도 매번 그 길로 지나가는 건 아니야. 이 청년은 이번엔 아이러니하게 웃었다. 근데 너 이름이 뭐야? 구해주긴 했는데 누구를 구했는지는 모르네. 고맙다는 말은 하려나?
그제야 자신의 구원자에게 감사 인사를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여자가 말했다. 전 올랴예요. 당신은요? 밀, 그는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칼을 재빠르게 쓸어올리며 자신을 소개했다. 당신, 집시야. 그녀가 놀라 물었다. 그래. 그게 내가 생각하는 도움의 틀에 안 맞아 청년이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 당연히 그런 뜻은 여자는 그의 냉소를 눈치채지 못하고 손을 저었다. 그냥 실제로 집시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럼 어떤 집시는 봤는데 그가 크게 웃었다. 죽은 집시라도. 정말 못 말리네. 올라는 발끈하려다. 그게 우스꽝스러워 보일 것 같아 함께 웃었다. 내가 매번 퇴근길에 데리러 오면 어때? 갑자기 청년이 진지해졌다. 그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그에게 계시처럼 다가와 순간 밀는 굳어버렸다. 내게 무슨 일이 또 생기게 둘 수는 없어. 올라는 놀라움에 말 한마디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지만 따스함이 온몸으로 번져갔다. 둘은 이것이 운명임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이후로 밀은 자신의 무스탕, 오토바이를 타고 그녀를 데리러 왔다. 카페도 레스토랑도 함께 간 적은 없었지만 대신 들판이나 호숫가로 자주 달려가 모닥불을 피우고 빵을 구워 먹고 감자를 구워 먹으며 완전히 행복했다. 올라는 그의 집시 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에겐 낯선 다른 세계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밀을 보고 그의 온기를 느끼고 그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충분했다. 둘은 이렇게 영원할 거라 믿었다. 반년쯤 만났을 때 올라는 몸이 좋지 않음을 느꼈다. 그녀의 짐작은 맞았다. 임신이었다. 임신 4개월. 밀을 기다렸다가 곧장 말하려 했지만 그가 뭔가로 상심한 듯 보이자 이야기를 저녁까지 미루기로 했다. 집으로 온 밀는 언제나처럼 대담하고 솔직한 그가 아니었다. 올가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무슨 일 있어? 평소랑 달라. 말해봐. 나쁜 소식이 있어. 밀는 고개를 떨궜다. 내가 타보르 집시 공동체에서 산다는 거 알지? 거긴 우리만의 전통이 있어. 오랫동안 버텼지만 더는 공동체에 거슬러 갈 수 없어.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대체 무슨 일이야? 올라는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 결혼해.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백을 쥐어짜듯 내뱉었다. 나한테 신부를 찾아줬어. 이웃 공동체의 유력자의 딸이야. 이 결혼은 두 가족의 동맹을 굳히는 일이야.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이고 생존의 문제야. 거절할 수 없어? 내 타보르의 운명이 달려있어. 올라는 충격을 받아 짓눌렸다. 그녀는 밀을 바라보며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나는? 우리는 겨우 그것만 물을 수 있었다. 미안해. 사랑. 청년은 머리를 움켜쥐고 좌우로 흔들며 앉아 있었다. 우리 아이가 생겼어. 올가는 허공의 한 점을 보며 생기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뭐라고? 예비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곧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올렌카, 제발 이 아이를 낳아줘. 남편은 못 되더라도 난 좋은 아버지가 될게.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앉아 다리를 껴안고 머리를 포개었다. 그녀는 그의 긴 물결머리를 쓰다듬었고 눈물은 그의 머리 위로 뚝뚝 떨어졌다. 올라는 밀리의 결혼식 날 딸을 낳았다. 그는 약속한 대로 타보르와 아내 몰래 올가와 라다에게 들렀다. 그들의 아기에게 그렇게 이름을 짓자고 했다. 이건 기쁨이잖아.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밀가 외쳤다. 라다로 하자. 그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와 딸 사이에는 어떤 정신적 연결이라도 있는 듯했다. 아기는 아빠가 올 시간을 오지 않아야 할 때도 1시간 전부터 알아챘다. 그녀는 부모를 모두 닮았다.
머리카락 색은 엄마를, 눈동자 색은 아빠를 닮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집시라고 불렀다. 곧 밀과 랴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다. 10년 뒤 그는 집시 바론 우두머리로 선출되었다. 이제 그는 올가와 딸을 예전만큼 자주 보러 올 수 없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왔다. 라다가 12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병들어 반년 만에 세상을 떴고 밀에게는 딸을 데려와 타보르에서 키우는 것 말고 선택지가 없었다. 아무도 바론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판박이 같은 소녀, 10대 딸을 데려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라다다, 내 딸, 그는 공동체를 모아 선포했다. 집시들 사이에 불만스러운 속삭임이 퍼졌다. 그녀는 내가 랴와 결혼하기 전 태어났다. 그러니 누구도 나를 불륜으로 탓할 수 없다. 그녀의 엄마가 최근에 세상을 떠났고 나는 내 아이에게 책임이 있다. 라다는 내 가족과 함께 내 천막에서 살 것이다. 이 말과 함께 그는 마치 악마처럼 성을 낸 채 서 있던 아내를 엄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빈정대며 웃던 아들들을 보다가 아버지의 시선을 마주치자 그들 역시 곧바로 순한 낯빛으로 바꿨다. 날 망신시켰어. 사람들이 흩어진 뒤 아내는 바론의 전례 없는 대담함을 수군거리면서도 비난, 김푀, 하지 못한 이 결정을 두고 독사처럼 속삭였다. 타보르에서 밀의 권위는 너무 높고 절대적이었다. 어떻게 그 계집애를 내 집에 끌고 올 수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너는 우리의 조상들의 기억을 더럽혔어. 가조, 비집시, 내 딸을 우리 타보르로 끌고 왔잖아. 내 아들들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밀는 그녀에게 바짝 다가가 피가 얼어붙는 듯한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 진정해. 아직 이 타보르의 바로는 나고 내 말이 곧 법이야? 내 아버지가 책임도 못 지고 자신의 실수마저 감당 못하는 약골에게 널 시집 보냈을 것 같아. 난 내 허락 따위 묻지 않아. 통보하는 거다. 내 딸은 우리와 함께 살 거고 너의 의무는 내 집의 평화를 지키는 거야. 그리고 만약 라다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떨어지면 널 구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 아들들에게도 전해. 랴는 고개를 떨구며 복종했지만 마음속에는 이 어린 소녀에 대한 분노를 깊게 품었다. 세월이 흘렀다. 라다는 학교를 마치고 더 공부하기로 했다. 아빠, 나 대학에 서류 냈어. 경제학 전공할 거야. 그녀가 밀에게 말했다. 잘했다. 타보르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 그가 칭찬했다. 원하면 도시에서 살아. 매번 오가느라 고생하지 말고. 오래 떨어져 있긴 싫은데 라다는 고백했다. 그냥 아빠 오토바이 타고 다닐까? 오, 내 딸, 내 피로구나. 아버지는 감탄했다. 담대한 건 나를 닮았고 아름답고 똑똑한 건 엄마를 닮았지? 랴는 라다를 보기만 해도 이를 악물고 이를 갉아먹는 듯 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을 기억하며 충돌을 피하려 했다. 라다 역시 랴 눈에 덜 띄려고 애썼다. 밀의 아들들과는 무난했다. 적대도 애정도 없는 관계였다. 어느 날 타보르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듯한 비즈니스맨의 외모였다. 이름은 빅토르 세르게예비치. 40즈음 값비싼 가죽 포트폴리오를 든 정장 차림으로 그는 자주 드나드는 손님이 되었다. 그의 등장과 함께 타보르에는 불법 벌목한 목재, 싸구려지만 요란한 합성 카페투과 직물, 품질이 의심스러운 싼 휘발유와 의약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다른 판매자보다 두세 배는 쌌다. 그는 관리들과 사법기관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며 집시들을 도왔다. 밀는 빅토르 세르게예비치가 협잡꾼이고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지만 유용하기도 했다. 제대로 된 정당한 사업가들은 집시들과 엮이려 하지 않았기에 밀에게 이 손더러운 남자를 곁에 두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 몇 년 동안 빅토르 세르게예비치는 자선가인 척 타보르와 협력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목표는 바론 일가의 소유인 땅이었다. 어느 날 그 땅을 사고 싶다는 말을 흘렸다가 단호한 거절을 받았다.
이건 우리 조상들의 땅이야. 내 자식과 손주들의 땅이기도 하고 밀는 이 독수리가 그 생각을 쉽게 버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모든 설득 시도를 일축했다. 빅토르 세르게예비치는 잠잠해졌고 2번 다시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한 대형 사업가에게 주거단지 건설 용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고 타보르의 땅이 더없이 적합하다는 것도 알아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완고한 바론에게 막혔다. 아, 춥구만. 손을 비벼대며 밀의 천막에서 나온 것은 또다시 찾아온 빅토르 세르게예비치였다. 그는 늦가을의 개같은 추위를 저주하며 타보르를 걸었다. 가까운 강은 이미 얼어붙었지만 눈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말들은 울타리의 고삐에 묶여 주인들을 기다리며 땅을 구르며 서 있었다. 밀는 오토바이에서 종종 자신의 사랑하는 말 세르코로 갈아타곤 했다. 이 에마는 주변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 빅토르 세르게예비치는 조용히 세르코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탁 하고 쳤다. 말은 불시에 놀라 일어서며 고삐를 끊고 강으로 곧장 내달렸다.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보고 외쳤다. 세르코는 더 빨리 달려 매끈한 얼음판으로 뛰어들었고 그 즉시 얼음이 갈라졌다. 사람들은 천막에서 뛰쳐나왔지만 말은 이미 물속에 있었다. 소리를 들은 밀는 라다와 함께 급히 밖으로 달려나왔다. 아빠, 저건 세르코야. 라다가 외쳤다. 밀는 망설임 없이 강으로 달려갔다. 사랑하는 에마를 죽도록 놔둘 수 없었다. 말은 얼음 위로 기어오르려 했지만 얼음은 계속 깨져내렸다. 세르코는 물을 발로 차며 힘이 다해갔다. 그러자 밀는 말 곁으로 뛰어들었다. 얼음 같은 물이 피부를 태우듯 쩌며들었고 바론의 몸을 얼어붙게 했다. 오직 의지의 힘으로 그는 말의 갈기를 붙잡고 떨리는 입술로 다정히 말을 달랬다. 뭐해요? 가만히 서서. 라다가 외쳤다. 도와요. 밧줄을 던지라고요. 그녀는 곁눈질로 빅토르 세르게예비치가 긴 장대를 집으려 허리를 굽히다가 왜인지 모르게 마음을 바꾸고 강가에서 더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멀찍이서 남자들이 밀을 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밀와 세르코를 마침내 강변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실망이 역력했다. 이 사건 뒤 아버지는 크게 병을 앓았다. 빅토르 세르게예비치가 데려온 의사는 양쪽 폐렴이라 진단하고 항생제를 처방했다. 내가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하지. 빅토르 세르게예비치는 랴에게 은밀히 말했다. 지난번에 필요한 약을 가져다 뒀어. 하지만 그 약은 밀에게 아무 효과가 없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것이 지하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충 만들어낸 값만 싼 가짜였다는 것을. 제대로 된 항생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주일 뒤 밀는 세상을 떠났다. 랴는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땅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통곡했지만 아들들이 그녀를 구분해둔 침실로 데려갈 때까지였다. 라다는 천막 입구에 앉아 안으로 들어가 숨이 멎은 아버지의 몸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빠를 보지 않으면 살아있는 거라고, 그저 자고 있는 거라고 믿고 싶었다. 늘 자신을 지키고 떠받쳐 주던 사람은 이제 더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이제 그녀는 바론의 딸이 아니라 계모와 이복 형제들이 서둘러 처리하려는 문제일 뿐이었다. 빅토르 세르게예비치는 밀의 장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무덤가에서 추도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진정 위대한 사람이었고 참된 바론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충실한 친구로서 약속하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고. 냉소적 연설을 마치고 사기꾼은 밀의 동족들 얼굴을 훑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인, 동조의 기색이 읽혔다. 다만 단 하나의 시선만이 그를 움찔하게 했다. 라다의 시선. 그녀는 그를 꿰뚫어보고 있는 듯했다. 남편을 묻고 난 뒤 랴는 밀리의 미운 딸을 타보르에서 내쫓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다. 그리고 머지않아 기회가 왔다. 장례 며칠 뒤 다시 찾아온 어느 날
빅토르 세르게예비치는 랴의 천막으로 몇몇 존경받는 구성원을 함께 불러들였다. 여러분에게 사업 제안을 하나 드리죠. 그는 마치 라다 한 사람에게 말하듯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시작했다. 여러분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토지를 좋은 값에 사겠다는 제안입니다. 그 땅은 이제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따뜻한 남쪽의 땅을 살 수 있어요. 아이들이 더는 추운 천막에서 떨지 않게 말입니다. 공방도, 대장간도 아니면 목장이라도 차릴 수 있고요. 얼마를 제안하나 누군가가 못 참고 물었다. 빅토르 세르게예비치는 실제 가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을 불렀다. 그러나 타보르에선 그런 돈조차 본 적이 없었다. 모두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아요, 빅토르 세르게예비치.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다만 40일째 추모제를 먼저 치러야 해요. 랴, 여인아, 제정신인가? 타보르의 한 원로가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들의 땅을 어떻게 팔 수 있나? 내 남편이라면 절대 이런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거다. 다닐라, 요랴는 그를 쏘아보았다. 넌 과거에 사는구나. 밀는 우리를 무일푼으로 남겨뒀어. 아이들을 가난 속에 살게 하고 싶어? 이분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하려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결코 속지 않았을 거예요. 라다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그동안 원로들 뒤에 서 있어서 계모에게 보이지 않았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가 내놓는 건 그에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대를 거쳐 한 시족의 소유였던 땅을 사서 수백 명을 집에서 내쫓게 될 겁니다. 정말로 당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수많은 가정을 굶주림으로 몰아넣는 사람과 거래하시겠어요? 글렙은 미간을 찌푸리며 사업가를 돌아보았다. 그 거지 같은 거렁뱅이 말을 왜 들어요? 빅토르 세르게예비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허튼 소리입니다. 라다는 침묵했다. 그녀는 할 말을 했다. 이제 글렙의 차례였다. 왜인지 나는 당신보다 그 거렁뱅이 말을 믿고 싶군요. 글렙이 실패한 거래 상대에게 말했다. 출구는 스스로 찾으시죠. 빅토르 세르게예비치는 분노로 새빨개져 사무실에서 뛰쳐나갔고 그 후 타보르에서도 주변에서도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글렙은 원로들을 설득해 공동사업을 추진했다. 그들의 땅에 주유소를 짓고 그들은 수익의 일부를 받고 일자리를 얻고 소유권은 그대로 지키는 방식이었다. 라다는 약속대로 대학을 졸업해 경제학자가 되었다. 타보르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아니, 그들이 보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글렙이 그녀의 타보르, 그녀의 집, 그녀의 가족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엄지척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새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하실 때 종 모양을 눌러주세요.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